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쿡한 유한회사 소속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주요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명예회장님이신 한세 예스24의 김동영 회장님, 회장님이신 민선식 YBM 회장님,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님, 상임 고문이신 유장희 박사님, 상근 부회장이신 김기롱 박사님, 부회장님이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SK증권의 김신 사장님, 석좌 회원이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 석좌 회원이신 파파존스의 서창우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컬리넌 홀딩스의 소효근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우영정보통신의 신현웅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스타키의 심상돈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위성패밀리의 온재만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한국통상의 용환석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주식회사 펌프의 이대희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클린토피아의 이범돈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부원 RMS의 정세현 사장님, 석좌 회원이신 뉴코리아 진흥의 홍광희 사장님, 그리고 공로 회원으로 강호갑, 고상은, 김부곤, 신용상, 양근석, 오정근, 홍대순 회원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소리 보이스를 무음으로 해주시고 강의 내용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줌상에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보이스를 켜신 다음 질문을 해주시거나 혹은 화면 하단의 채팅방에서 문자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회장이신 민선식 YBM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들어 예쁜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면서 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사회 경제적 활동도 활기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포럼도 회원 여러분을 직접 뵙는 대면 모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IMF에서 올해 경제 성장은 연초의 예상보다 0.8%포인트 둔화된 3.6%로 전망하고 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1.8%포인트 높은 5.7%로 전망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영향, 그리고 중국의 광범위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세계 경제 공급망이 위축되어 있어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경제가 상이한 기술 수준이나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지정학적 블록들로 분열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포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개최될 예정인 Select USA에 우리 회원들이 단체로 참석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저희 포럼에 참석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는 기회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최 측에서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도 지금 신청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풀로 오케이가 안 떨어졌으니까 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 속히 빨리 예비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님을 연설로 모셔서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정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해주실 국민의힘 조태용 국회의원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셔서 현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제사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훌륭한 정치인이시기도 하시지만 조 의원님은 정통 외교관이시기도 합니다. 국회에 입성하시기 전 조 의원님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외무부 제1차관, 제17대 주 호주 한국대사,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비서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1980년 고시 합격 후 외교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후 42년 동안 줄곧 외교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미국 관계로는 주미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북미 1과장, 2과장, 북미 심의관, 북미 국장을 역임하시어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맹활약을 하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듭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와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를 묵인하는 현 정부에 대해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을 하심으로써 국민들이 미처 몰랐던 문 정부의 외교안보 실정이 백일하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조 의원님은 최우수 국정감사 의원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연사로 모셔놓고 저희 포럼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장관으로 또는 국정원장으로 또는 주미 한국대사로 부름을 받으시면 오늘 강의에는 못 오시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미 본인께서만 아는 중책이 주어졌을 것이고 이를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숨 쉴 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므로 이는 꼭 지켜야 한다는 조 의원님다운 원칙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의 오늘 강연 제목은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새 장을 여는 혁신적 내용이기를 기대합니다. 조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태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처럼 한 40년 가까이 외교부에서 쭉 일을 했고요. 제일 끝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차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외교 중에서도 특히 정무외교, 그리고 안보외교, 그리고 말씀드리긴 명구스럽지만은 외교관 치고는 좀 군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외교관이다.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 경제나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마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기업인 친선협회는 우리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미국과의 어떤 미국으로의 시야를 넓히고 미국의 중소 중견 기업들과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는 정말 뜻깊은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과거에 한 번 와서 화상 대면 회의 때 참 연설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식 회장님, 유장희 교수님, 이용만 장관님과 다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슬라이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쪽이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지도를 영국하고 중첩시켜 놓은 지도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제가 이제 퇴직 이후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외국 학생들 상대로 얘기를 할 때 늘 시작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한때 세계를 정말 주름 잡았던 영국하고 우리 한반도가 별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북한을 합치면 거의 8천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영국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에 와서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큽니다. 이 한반도가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아마 그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는, 제가 보기에는 강대국이 됐을 텐데,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험난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이런 험난한 지정학적인 환경을 또 우리 국가를 또 우리 국민들을 강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 시대로부터 독립을 한 연후에 주위에 아무런 험난한 환경도 없고 남북 분단도 없었고 너무나 편안한 환경이었다면 과연 그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경제 발전과 민주화 두 가지를 다 잡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신속한 또 빠른 시간 내의 성취는 역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속한 노력, 합심에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분단돼서 서로 간에 막 내부적으로 싸웠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려운 환경도 우리한테는 사실은 독이 아니고 축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좀 넘기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고 제가 늘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눌 때 공유하는 말입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분들 영어 다 잘 하실 거로 생각하고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The strong will do what they can. The weak will suffer what they must. 이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그 멜로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국가의 대표단이 와서 아테네하고 교섭을 했어요. 논쟁에서는 다 이겼답니다. 4월 동안 아테네 의회에서 말싸움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그랬더니 아테네 사람이 마지막에 멜로스 사람한테 한 말이 저거랍니다. 너는 힘이 없고 우리는 힘이 있지 않냐. 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부당한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 부당한 말이 현실주의 외교 정책의 가장 유명한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험난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을 봤을 때 정말 이 말은 아직도 동북아에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또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에서 시작해서 극복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한미 관계의 역사부터 해서 이제 주로 미국 말씀을 조금 드린 연후에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정책을 한 7, 8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은 사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라서 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을 뺐었습니다. 근데 한국 정쟁 때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발을 뺄 때 미국은 냉전 이전의 미국, 즉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는 미국이었었고 이 한국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미국은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이 세계에서 또 자유 세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한 미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김일성도 예상을 못했고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전혀 예상을 못했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근데 이 한 미국의 참전과 또 16개국의 참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냈고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사실은 그렇게 주저하는 미국을 강한 외교로 압박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가 되면서는 이제는 꼭 국가 이익이 공통된 동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동맹의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근간을 도전 위협하고 있다. 근간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뭐니 해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입각해서 한미 동맹을 제대로 다시 한번 복원해 보겠다는 것이 가장 큰 외교 목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건 뭐냐? 저는 제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협력 분야별로 봤을 때 협력 분야가 넓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군사동맹, 그 이후에 경제동맹이라면 이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동맹으로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나 글로벌한 지역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 즉 경제안보라든지 첨단기술, 공급망, 지금 여기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협력 분야별 팽창, 확산 이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만 갇혀 있는 동맹이 아니고 이 동북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 또 나아가서 글로벌 지역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맹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우리 의료 봉사단이 갔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은 아프리카에 우리가 봉사단을 보낸 것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의 외연 확장으로 보는 것이 또 한 가지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나 또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한미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관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계 현재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한미 동맹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사실 안에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4월 3일부터 10일까지 그 윤석열 당선인의 대미 정책 협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한미 동맹은 튼튼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흔들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속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속 깊은 얘기를 주고받느냐 하는 점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참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렸던 사례를 몇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연합훈련의 축소 폐지가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의 모토가 Fight Tonight입니다. Fight Tonight이 말이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연합훈련을 통해서 정말 오늘 밤에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에 사실상 연합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그 양국 군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또 방위분담금 협상은 제가 국장 때 수석 대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협상이 결렬돼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이 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왜 한국 정부가 좀 더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국 대사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묘하게 한미 간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새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임명을 할 때 한국 대사도 거의 같이 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거를 기대합니다. 아니 미국이 일본 대사, 중국 대사만 임명하고 한국 대사는 왜 임명을 안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비슷한 시기에 임명을 하거나 늦더라도 조금 늦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한 2달 정도,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미국 주미대사가 공석으로 있었던 기간이 이명박 정부 때 한 2달, 박근혜 정부 때 한 5달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2년이 넘도록 공석이죠. 이번에 드디어 이제 임명이 돼서 필립 골드버그라고 하는 국무부의 최고의 외교관이, 굉장히 존경받는 외교관이 한국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이 공석 상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미 관계가 잘 기능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정책의 우리의 모토는 당당한 외교, 이 당당한의 방점이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 튼튼한의 방점이 있죠. 그래서 남북 관계 정상화, 국익 우선 외교, 튼튼한 안보 국방, 인류 보훈, 이런 4가지를 가지고 강론을 쭉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신 이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중요 목록입니다. 10가지입니다. 한미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관계, 또 한일, 한러시아, 그다음에 지역별 문제, 경제 안보 아주 중요합니다. 국무총리 직속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국격의 결맛은 이제 외교, 재동포청 신설과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외교 방향인데, 이 중에서 한미 관계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가 물론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 전략 동맹은 이 슬라이드 맨 끝에 보시면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문제, 오른쪽 보시면 지리적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협력 분야의 확대를 보시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중심에 있고 뉴 프론티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공급망, 우주, 사이버, 또 제3국에 대한 원자력 진출까지 포함되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많습니다.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한미동맹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오로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한국의 실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필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전략동맹에서 뉴 프론티어 분야가 미국이 중시하는 분야가 된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뭐 국방장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 얘기 조금 하다가 이 뉴 프론티어로 얘기가 갑니다. 그만큼 이것이 앞으로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이제 지리적 협력 범위인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이시죠.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불행히도 때를 놓쳐서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중심인 쿼드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리미엄 리저널 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무르는 포럼 중에서 이게 제일 최상위에 있고 여기서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죠. 외교에서 제일 나쁜 게 질서를, 규범을, 규칙을 만들 때는 발언권이 없고 규칙을 만들어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불행한 입장에 되어 있는데, 현재 코드의 문은 사실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선 우리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코드의 워킹그룹 3가지부터 한 10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야에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기회를 봐서 가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좀 점진적인 접근을 추구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군사동맹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한미 그러니까 모든 동맹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군대 군의 관계, 즉 밀밀 릴레이션인데요. 이 밀밀 릴레이션이 사실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지금 연합연습 말씀 아까 드렸었고요.
사드 기지 한번 보실까요? 사드가 지금 들어온 지가 벌써 2017년이니까 5년 다 됐는데 지금 아직도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가 안 돼서 정식 배치가 안 돼 있고 임시 배치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둔 여건이 불비하죠. 게다가 거기 미군과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보급품을 육로로 갈 수가 없어. 이 공로로 실어 나누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 기지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는 정상화를 시켜야 또 동맹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인데요.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건 이제 해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부터 해구산은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미국이 제공을 한다는 약속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미 국방장관이 SCM 회의를 매년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하면 꽤 긴 공동 성명을 내는데 거기 미국이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 과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북한이 핵이 없을 땐 충분했습니다. 북한이 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건 억제거든요. 억제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떤 분들은 특히 왼쪽에 계신 분들은 뭐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소리냐 이렇게 당장 나오는데 억제 이론의 기본을 몰라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제는요 이겁니다.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건데 상대방한테 빌어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는 성립될 수도 없고 작동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즉 우리가 전쟁을 막을 만한 힘을 갖춰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은 관건이 김정은의 핵 능력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핵 단추를 누를 엄두도 못 내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우리 확장 억제가 있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말에 제가 안보실 차장을 할 때인데요. 그때도 북한이 핵실험을 2차례나 하고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좀 이제 좀 미국에 요구를 해서 차관급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전력이 아니고 전략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자, 이게 2016년에 한 번 만나고 2018년에 한 번 만나고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걸 만나게 되면 여기서 미국이 해구산을 쓰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언권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재가동시키자. 또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도 잘 안 열리고 있는데 연내에 또 개최해서 정례화시키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해구산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의 핵이 나갈 수 있다. 그럼 핵은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냐면 뭐 방법이 사실 두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는 미사일을 쏘는 것이고 하나는 잠수함이 근해에 와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가끔씩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하자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막자고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다행히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미의 연합 작계가 사실은 북한의 늘어난 핵 공격, 핵 위협을 막기에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작계를 좀 고쳐보자고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위 장관의 전략 지침을 내렸습니다. 양국 군대가 지금 작계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더 튼튼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 한국정 3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하던 일입니다. 킬체인, 그다음에 MD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집 보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비록 핵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타격 능력을 가지고 북한한테 핵을 못 쓰도록 막겠다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여전히 전쟁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 중에 보완할 부분이 뭐 없는지 보고 그다음에 속도도 늘려서 빨리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언돔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아이언돔. 지금 수도권은 사실 북한의 새로 개발한 5가지의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때문에 굉장히 방어가 취약해졌습니다. 게다가 과거부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 대포가 있죠. 장사정 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이언돔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이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해서 독자적인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눈도 좋지만은 우리의 또 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도 강화하고 가속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안보에서 할 일은 지금 사실 모든 나라들이 경제안보는 다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경제안보의 이슈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 또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정부 내 조직도 새로 만들고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중심이 돼서 백악관의 국가경제협의회 의장과 협력을 해서 경제안보를 다룹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가 돼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안보는 경제이기도 하지만 안보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관급 자리를 신설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체제가 좀 필요한 것인데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선 이제 원천 기술 보유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중요한 국가들이죠.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만 하더라도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핵심 소재와 부품은 네덜란드를 포함한 또 유럽 국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의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틀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특히 한미 간의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저희가 한번 끈질기게 해볼 생각이고요. 또 일본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면 한미일 경제안보 2+2+2 장관회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상 차원에서 좀 이게 임무를 줘가지고 특사 같은 걸 임명을 해서 중요한 경제안보 국가들한테는 좀 정상 차원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끝으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쿼드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영내 주요 무역 협정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CPTPP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호주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이미 발족을 했는데 미국은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이번에 미국 가서 좀 이제 좀 캐보니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CPTPP는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만일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RCEP는 우리가 이미 가입을 했죠. 이거는 이제 상시 수준이 좀 낮은 것이지만 이제 중국을 포함하는 영내 경제 동반자 협정이고 첫 번째 써 있는 IPEF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자유무역 협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호를 해주거나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아니고 뭔가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 경제 안보에 나오는 새로운 이슈들을 집어넣고 해서 뭔가 좀 느슨하지만 앞으로 이제 단단히 이제 챙겨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인데 미국이 아마 5월 달에 이것을 출범을 시킬 것입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좀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정도인데 뭐 한국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찾고 이 규칙을 만들 때부터 우리의 목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첨단 기술을 포함해서요. 이 IPF는 이제 재미있는 게 미국이 많은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4가지 기둥 같은 경우에 보통은 4가지를 다 서로 순하게 돼야지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하나만 참여해도 참여를 치고 둘만 참여해도 참여를 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하고도 경제 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죠. 우리가 당당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가긴 가야 되지만 또 중국하고도 고위급 전략 대화와 외교를 소홀히 않아서 전략 물자의 수급 협의도 활성화하고 이런 노력을 당연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입니다. 한일 김대중 오부치선언 2.0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죠. 일본에서 이걸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올바른 역사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든든한 한일 관계를 사실은 이제 지지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하되, 자,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됐던 부분은 서로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하나는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합의를 받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내고, 또 고위급 협의체를 다 끊어줬거든요.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강제징용을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일본에 대한 정책 협의 대표단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대표로 가 있는데 일본이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화를 안 하겠다. 정말 믿을 수 없다. 이런 물론 일본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저희도 할 말은 많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대화 채널이 제대로 가동을 안 했는데 이번에 대표단하고는 사실은 대화 채널이 좀 속 깊은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있고 경제 협력도 있고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마다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한미일 협력은 한일 관계가 좀 나쁘더라도 미국을 가운데 끼워 넣어서 우리가 일본의 좀 나쁜 점을 중화시키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 협력 기제는 앞으로 이제 좀 다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잘 안 열리고 있는데 과거엔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희가 대면 국방장관 회담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여기 방점은 상호 존중에 있죠. 한중 간은 사실은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도 중국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크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기업인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조금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익이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좋게 한다고 해서 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게 중국의 외교의 특징이거든요. 자,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와인도 수입 금지를 하고 호주 랍스터도 수입 금지했지 않습니까?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호주의 철광석입니다. 중국이 필요하거든요. 수입 금지를 안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굽시려 그러면서 외교를 한다고 해서 더 생길 것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주화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거는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당당함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하고도 외교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중국한테 그렇게 잘했지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고위급 간의 하트라인도 설치를 하고 또 고위급 간의 이제 전략 대화들 특히 이제 국가안보실장하고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인 양재채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 고위급 전략 대화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한두 번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제가 알기로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당하게 하면서도 중국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소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는 아세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세안과는 A, B, C, D 전략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나중에 보실 수 있게요.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유럽 국가들하고는 역시 이제 같이 하고 경제안보죠. 같이 하고 경제안보에 중심을 둬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몇몇 국가들은 저희가 이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후보국입니다. 특히 체코, 폴란드, 어쩌면 루마니아까지도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원전 생태계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죽여버리니까 원전 수출을 할 수가 없죠. 받아들이는 나라 쪽에서 보자면 단종되는 제품을 사라고 하는 거나 비슷하니까 잘 사겠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을 되살리고 정말 미래 먹거리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원전 수출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는 나라마다 전부 다릅니다. 대체로 이제 자원 에너지나 우리의 이제 소비 시장,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좀 다른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동포인데요. 재동포 제가 보통 700만, 750만이라고 합니다. 유권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우편 투표 같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를 하시는 분들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 저도 아일랜드와 호주에서 대사를 할 때 2번 이 투표를 치러 봤습니다. 이 동포 사회에서 대사관이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업에 바쁘신 우리 재동포가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걸 대사관에 와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호주의 예를 들어볼까요? 호주의 캔버라에 이제 투표소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데 퍼스에 계시는 동포들도 캔버라에 오시도록 지금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5시간 걸립니다. 제가 비행기 값이 3,4,000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명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재동포에 집중해서 늘 생각하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가 평생 공직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재동포청에서 청장을 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열어주면은 일하지 말라고 해도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그런 이제 이 조직사회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동포청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공약을 했었고 안 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필히 동포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 문제만 생각하는 그런 정부기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세계 한상대회라든지 월드 옥타라든지 이 네트워크가 지금도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다거나 하면은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김석기 대동포위원장이 사실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해외도 여러 차례 나갔고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미국을 거의 20일 나가서 다른 지역도 사실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 지역을 한 20일 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했으면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는 목적으로 해서도 미국을 한 15일쯤 돌고 서울도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비행기에서 갈아타고 일본에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은 또 국민의힘의 재동포 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한일 의원연맹의 간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일본에서 맹활약 외교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주마간산처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PPT를 좀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또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고 제가 당선인님하고는 안지가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몇 번 기회 이렇게 보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님은 약속 말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해야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의무감과 어찌 보면 또 강박관념도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재동포청 같은 경우도 또 뭐 만드는데 또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약속했던 거 아니냐. 이거는 해야 된다. 뭐 약속했으면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약속하면 지켜야 된다가 디폴트 모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여러 대통령님들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대통령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대통령. 정치는 잘 모르시고 그걸 해본 적은 없지만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말도 지키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대통령직의 품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도 국민의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질의하시면 받아서 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강의를 해주신 조태용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텔레콤 서정열 부회장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공감하고 박수 치고 싶은 귀에 속속 들어오는 내용들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뉴 프론티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으로 해제해 주세요. 해제했는데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사이버 안보, 사이버 치안 확립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세계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WHO 같은 즉 WCO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미국과. 그래서 월드 사이버 시큐리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월드 사이버 뭐 피스 오거나이제이션 또는 월드 사이버 해피니스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약자로 WCO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고 미국과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그런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고 세계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사이버 범죄가 해킹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정책도 다르고 공조하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사이버는 굉장히 빠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사물통신, IoT 해킹, 인공지능 이런 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있고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이제 활용 범죄가 늘어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KYC, AML, 엔티머니 론더링 그 자금 세탁 방지,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해서요. 자금 방지 그것도 하고 있고 트래블 룰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지금 빨리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우리나라가 주축이 돼서 WCO를 하나 만드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에서 1호 법안이 사이버 안보 기본법입니다. 제가 사이버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안보실 차장을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이버의 강국이고 또 강국이다 보니까 취약합니다. 사이버 안보를 정부 전체적으로 아주 그 일관되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기본 법 체계가 2006년부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제 법안을 제의를 했는데요. 지금 국회에도 한 두세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루빨리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만들어야 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사이버 안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 부분, 그다음에 정부 부문, 그다음에 군 세 가지가 따로따로 놀고 있죠.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가 또 중요한 이유가 제가 정보위에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요새 국정원 쪽에 외국에서 가장 아쉽게 바라보는 게 사이버 안보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버 안보 환경이 선진국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또 사이버 안보의 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나라도 있고 또 위협의 양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나라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미국 측에서 특히 백악관에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뭔가 좀 협력의 틀을 만들자 하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사이버 안보 문제의 규범은 지금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서로 뭐 이해가 상충해서 별 진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와 미국이 주도가 돼서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국제기구 이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관련된 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가상화폐는 정말 큰일이죠. 특히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북한이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워낙 그 아무것도 외화 가두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대중무역고가 한창 때 30억 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억 불 남짓입니다.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사이버 일꾼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가상화폐로 지금 남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제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 갈취한 규모의 그 돈이 억대라고 억불대라고 하니 이게 참 큰일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끝으로 얼마 전에 유엔의 그 테러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가 한국을 왔었습니다. 굉장히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테러 본부를 한국에 두고 싶다. 그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근데 이 사이버 안보 부분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데고 하기 때문에 특히 테러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를 빼고는 도저히 테러 방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문제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김종문 회원입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값진 내용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아까 말씀 중에 쿼드의 이니셜 멤버로 참여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하셨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워킹 그룹에 참여를 하면서 관계를 좀 디벨롭 시켜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일본, 특히 쿼드 멤버 중에 일본 같은 나라가 저희하고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항상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워킹그룹에 참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나 기술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워킹그룹 쿼드의 이니셜 멤버로 우리가 조인하는 거를 뭐 좀 방해라 그럴까요? 달갑지 않게 생각할 그럴 소지는 없는지, 또 그런 면을 미국하고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호주나 인도를 저희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된 다음이나 그 전에도 워싱턴 방문을 할 기회가 좀 있죠.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제가 좀 뭐 말을 한다고 잘 들어주진 않지만 제가 좀 부탁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했어요. 코드라는 게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부터가 숫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주로 일입니다만은 하여튼 뭐 사적으로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쿼드에 지금은 한국이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한국은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또 기여할 만한 분야도 또 역할도 굉장히 많으니 그 정상회의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제도화를 속도를 좀 늦추면 어떠냐.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이 중국과의 이제 문제, 여러 가지 이 지역 질서를 다뤄야 되는 문제가 너무 시급한 거예요. 그 냅다 정상회의를 했어요. 더 들어가기 어려워졌죠. 지금 대면 정상회의를 한 번 하고 화상 정상회의를 2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5월 말에 일본에 와서 2번째 대면 정상회의를 할 판이죠. 자, 그럼 이제 쿼드에 들어간 나라 입장은 이제 어떨까요? 이게 무슨 한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한국에서는 쿼드 가입을 좀 부담으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부담으로 여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걸 특권 그룹 멤버십 클럽이라고 보죠. 멤버십 클럽에 딱 들어가서 4명에서 다 합니다. 지금 한 명 더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인도가 됐든 호주가 됐든 일본이 됐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쿼드는 지금 내실을 안을 단단하게 내실 다지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다. 뭐 좀 나중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어법으로서 문 닫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은 좀 입장이 달라요. 미국은 사실은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가 들어와야 사실은 쿼드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근데 나머지 3나라는 사실 소극적이죠. 특히 일본은 어찌 보면 적극적이 될 수도 있는 나라고 소극적이 될 수도 있는 나라인데 한일 간의 관계가 나쁘면 더 소극적이 되죠. 이게 저희가 발언권이 없고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G20이 생겼죠. 2010년에 저희가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했는데 그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많이 발휘했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 설득이나 또 다른 나라들 설득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그건 공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2번째 정상회의도 우리가 하게 됐던 건데 그때 이제 그럼 G20이 생기기 전에는 G7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본이 몇몇 아세안 국가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얘기를 하죠. G7에 자기네들은 들어가 있고 너희들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면 내가 가서 잘 대변하겠다.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대변을 하는지 잘 알 수도 없고 역시 우리는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무리 북핵 문제지만 미국 양자 협상에 너무 뺏겨놓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국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단거리 미사일 대한민국 국민을 타격할 수 있고 위협에 빠뜨리는 북한의 단거리 타격 능력이 1번 위협입니다. 미국은 미국 국민들을 타격하는 ICBM 능력이 1번 위협입니다. 이건 서로 가깝고 친해도 어쩔 수 없는 국익의
국익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뭐 섭섭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안심이 되지. 제가 빠져 있고 나중에 결과를 설명 듣는 것은 늘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의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대순 교수라고 하는데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오늘 그 의원님 강연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대한민국 외교의 현 주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견은 뭐냐면 대한민국 외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고 하면은 출제하는 외교가 아니라 숙지하는 외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된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의미 있는 대응에 대한 부분이고 좀 소극적인 부분인데 출제는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포석을 두고 미리 선점을 해서 어떤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 국력 규모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의 사사카 재단 같은 경우는 미국 정보국 친구를 안 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하버드 교수가 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면 그때 돼서 막 거기에 뭐 들끓고 하게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변화된 게 없이 그냥 감정적 대응이지 실제로 전략적 대응은 전혀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외교의 어떤 큰 변화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최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국 15위권인 호주가 중국을 대했던 태도하고 그다음 대한민국 10위권인 경제 규모 10억권인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했던 태도는 사실 굉장히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결국 호주는 결국 중국을 결국은 이제 일종의 뭐 굴복 같은 걸 시키면서 결국 제대로 어떤 그 호주가 갖고 있는 파워를 발휘했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외교의 어떤 질적 변화 그게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느끼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굉장히 출중한 엘리트 분들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메커니즘에 많이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의 어떤 질을 평가해 보자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도 있지만 변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홍 교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노태우 정부 때는 저희가 꽤 능동적인 외교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뭐 찬반이나 공과는 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탈냉전이라고 하는 그 정말 국제 질서의 그 지각판이 마구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북방 외교를 해야 되겠다. 남북 간에도 뭔가 새로운 좀 뭐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예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외교 안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발도 하고 자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인데 좀 어려운 점은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예컨대 외교 안보가 초당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이시고 거기에 뭐 관료들도 들어가고 학자도 들어가고 다른 전문가도 들어가고 경제 전문가도 들어가셔서 만들어내서 뭔가 노태우 정부 때처럼 컨센서스 전략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위협이 이제 북한인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생각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걸 저는 자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서 사이좋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겉돌아 버리고 좀 얘기를 좀 근본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게 되면은 토의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문제고 그다음에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는 사실은 전 세계 200개 나라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외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외교의 브랜드가 생겨야 되는데 브랜드는 역시 가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승주 외교부 장관이 교수 출신으로 장관 되신 지 정말 오래간만에 되셔가지고 93년도 7월 달인가 연설을 하시면서 가치 외교를 말씀하셨어요. 93년이니까 거의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해소했느냐, 해결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부끄럽지만 별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치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치의 잣대로 보면은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한 국제법 위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요. 아시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 왜 이렇게 사람이 적었을까요? 왜냐하면 국회 차원의 초청을 저희가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초청을 했어요.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20나라 가깝게 국회 연설을 했지만 위원회 초청으로 연설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초당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전략을 꾸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지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좀 머리를 좀 싸매봐야 되겠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일을 담당하게 되시는 분들이 아마 핵심이 학자 출신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역시 학자, 외교관은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는 선출될 리더십이 정해놓은 정책 방향을 따라가는 게 헌법상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정치적 견해를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받지만 그 전까지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은 사실 사적인 뭐 자리나 아니면 그 공직자 옷을 벗어 던지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직업상 특징이고요. 학자들께서 사실은 중심이 돼서 담론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 이 정책이 잘 될지 아니면 잘 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이제 그 외교관이나 관료들이 좀 도와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영을 생각하면서 초당적인 국익을 도출해내고 거기에 따른 담론과 방향을 정해야 사실 능동적인 외교가 가능하고 그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근본적인 어삼션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고 그렇다면은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좀 외연을 좀 넓혀서 중도까지는 통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을 모셔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런 전략을 짜가는 노력을 민간에서도 하셔야 되고 정부에서도 하셔야 되고 좀 손잡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은 사실 저도 몇 년째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진 못했지만 문제의식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방법을 좀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홍 교수님 뭐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다른 이제 뭐 방식으로도 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품 외교의 아이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요청된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좀 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사무국에서 몇 가지 공지 말씀 나누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예비 회원 및 정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럼 사무국에 저희 포럼 소개 브로셔와 입회 원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무국으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연락 번호와 이메일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KABFF가 비영리법인 단체로 등록을 완료하여 고유 회원 번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KABFF 회원사들 중에서 회사 홍보를 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은 소정의 광고료를 내고 정식으로 KABFF 통해서 회사 소개 및 광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다음 조찬 포럼은 5월 26일 목요일에 22회 조찬 포럼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실제로 대면으로 조찬을 드시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는 6월에 열릴 Select USA는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소식은 이메일을 통해 회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준비에 차질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길홍 상금 부회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희들이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그 Select USA 투자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등록을 하실 때는 본인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만 접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가 미국 상무부에 사는 거기 때문에 상무부에서 등록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스크린을 해서 그 OK 사인을 보내주면 그때 이제 모든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의 한 달, 저희 회장님께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 미국 그 상무부에서 그 스크린이 완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에 대한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 협력,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20회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조찬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